안녕하세요. 뒤늦게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던 40대 남자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언젠간 밝혀진다고 하죠. 저에게도 얼마 전 모르고 있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진실은 그동안의 제 삶을 바꿔놓을 정도로 큰일이었는데요. 그 정도의 충격을 줬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내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털어놔 볼게요. 어릴 적 저희 집은 무척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삼형제를 키우기 위해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셨는데 두 분 다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 셋이다 보니 바람잘 날이 없었지만 저희가 다 클 때까지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게 된 건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였어요. 당시 5년 동안 만나던 여자친구와 그 다음에 결혼하자고 약속을 한 상태였거든요. 양가 부모님께 다 인사를 드리고서 말 그대로 결혼 준비만 시작하면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부모님께선 그때쯤 은퇴를 하셔서 제2의 인생을 살고자 새로 짓는 소형 상가 계약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걸로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고 노후를 보내시겠다고 계획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다 납부를 했는데 갑자기 잘 공사가 되다가 지연이 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 업체가 법적으로 자금 관리에 들어갔다는 거였죠. 말 그대로 부도가 난 거였습니다. 결국 모든 게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두 분 다 충격에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리셨습니다. 신우야, 이걸 어쩜 좋니? 그 돈으로 차라리 네 신혼집이라도 마련해줬으면 좋았을걸. 엄마 아빠가 욕심이 이런 사달이 나버렸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사기친 놈들이 나쁘지. 당한 사람이 무슨 죄예요. 일단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충격에 휩싸인 부모님을 대신해 수습할 방도를 찾고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부도가 났을 때 피해금을 변제해주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계약자는 후순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송을 해도 언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집은 한순간에 어려워졌고 부모님은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하시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택배 일을 하시고 어머니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이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친구가 차일피일 상견례를 미루더니 결국 헤어지자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붙잡아도 여자친구는 단호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헤어져? 설마 우리 집 상황 때문에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될 수도 있잖아. 어? 오빠, 나 솔직히 자신 없어. 오빠네 집 그렇게 망했는데 결혼하면 나더러 같이 뒤치다거리 하자고? 나 그런 거 싫어. 미안하지만 오빠도 양심 있으면 나 그만 붙잡아줘. 5년을 꼬박 만나 이제 함께 행복할 날만 꿈꾸고 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허망하게 헤어지고 나니 전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뒤늦은 방황이 시작되었어요.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며 외로이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두 남동생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갔는데 전 그때 파혼의 충격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그렇게 3년을 방황하니 부모님은 제게 무척 미안해하셨습니다. 신우야, 엄마랑 아빠 출근하니까 나와서 밥 먹어. 국 따뜻하게 데워 먹고 귀찮다고 밥 걸으면 안 돼. 신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솔직히 부모님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그땐 저도 너무 힘들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시 집 밖으로 나오게 된 건 30대 후반이 되어서였어요. 새벽녘 매일 제 방문 앞에서 종교도 없으셨던 엄마가 눈물로 기도라는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게 된 곳이 바로 공장이었어요. 공장에 취직을 해선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만 주구장창 했던 것 같습니다. 공장 사람들과 그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혼 없이 무슨 기계처럼 일을 했었죠. 그러던 와중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공장에 한 여성분이 새로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만 나타나면 주변이 마치 전등을 킨 것처럼 환해지더라고요. 티 없이 맑고 밝아 보이던 그 여잔 딱 봐도 부모에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다른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혼자 애를 키우는 싱글맘이었던 거죠. 그 여잔 제게도 서스럼 없이 다가와 말을 걸었고 제가 아무리 대답을 안 해도 끝까지 웃으며 제게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먼저 다가와 아들이 준 거라며 초콜릿도 나눠주고 간식도 주고 어떻게든 제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니 저도 어느새 서서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다 연말이 됐을 때 아들 선물로 조립식 장난감을 고민하고 있다는 그 여자의 말에 제가 알고 있는 곳이 있다며 그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저흰 친해지게 됐고 그 후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착하고 밝은 사람이었어요. 데이트를 하려고 만나면 같이 산책하고 운동도 많이 하면서 절 건강하고 밝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제 여자친구를 너무 궁금해 하셨어요. 그렇게 1년을 만나고서 전 이 여자와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안 사정을 털어놓더라고요. 실은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야. 내가 중학생 때 아빠가 재혼하셔서 결혼하신 분이거든. 남동생도 엄마가 재혼하기 전에 낳은 동생이고. 그리고 우리 아들 친부랑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양육비라는 건 받아본 적도 없어. 이거 다 감당하겠어? 연인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은 신중히 하잖아. 조금이라도 주저된다면 난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 정수가 당연히 감당 가능하지. 난 도윤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단 한순간도 난 주저한 적 없어. 그렇게 전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일 걱정이었던 건 저희 집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께서 아이까지 있는 며느리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장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미리 알리고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간 날, 엄만 조용히 여자친구 손을 붙잡더니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둘이서 자식 키워도 힘든데 그래 홀로 얼마나 힘들게 지냈니. 걱정하지 마라. 우린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가정 꾸려서 잘 사는 것만 바라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 내 진작에 다 허락했어. 매일 집안에만 있던 말도 안 하던 우리 아들을 달라지게 한 사람인데 어떤 부모가 반대를 할 수 있겠니. 고맙다 고마워. 엄마 이 말에 아낸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흰 결혼 허락을 받게 됐고 전 40이 넘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결혼하고서 초반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주변에 결혼한 지인들도 많고 동생들도 다 결혼하다 보니 듣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대부분 신혼초에 많이들 싸운다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흰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이 사람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길 정도로 매일이 행복했었죠. 아내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제가 눈뜨기도 전에 아침마다 뚝딱 새밥을 차려주곤 했습니다. 여보, 얼른 일어나서 밥 먹어. 당신 좋아하는 된장국에 계란말이 해놨어. 씻고 출근해야지. 언제 일어나서 밥을 다 했대? 피곤할 텐데 좀 더 자야지. 아침은 괜찮다니까. 에이, 그래도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힘이 나지. 얼른 일어나. 국 다 식겠다. 입맛 없어도 일어나서 밥 한 술 뜨고 준비해. 맞벌이라던 나는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늘 저보다 부지런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닮은 아들도 얼마나 착했는지 몰라요. 당시 8살이던 아들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일어나 학교 갈 준비라고 이부자리도 정리하더라고요. 그 무렵 또래 아이들은 엄마 손을 많이 타는데도 아들은 너무나 의젓했습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어요. 주말이면 어김없이 저희 집에 가선 같이 저녁도 먹고
동네 산책도 하며 부모님을 참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아내가 들어오고서 엄마 아버진 웃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야식으로 제가 감자전 한번 해봤는데 간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어머나, 어쩜 이렇게 잘했니? 간이 아주 딱 맞다, 딱 맞아. 우리 정숙인 손이 아주 야무지네. 어쩜 이렇게 살림도 깔끔하게 잘하는지. 이거 막걸리 같이 먹어도 되겠다. 그럴 줄 알고 제가 딱 이렇게 막걸리도 사왔죠. 어머님, 아버님 저랑 오늘 막걸리 한잔하고 내일까지 아주 푹 주무세요. 내일은 아침에 요 앞에 산책하고 같이 저녁까지 먹어요. 그래도 괜찮겠니? 아이, 우리야 너무너무 좋지. 역시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랑 며느리 덕에 주말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은 무뚝뚝하니 재미도 없는데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 그렇게 부모님과도 너무 잘 지내는 아내와 아들을 보며 저는 결혼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뿐 아니라 결혼한 남동생네도 살뜰하게 챙기고 맏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같이 다니던 공장에서 전 좋은 기회에 탄탄한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됐고 열심히 발로 뛰고 일하며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처가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처가댁에 가면 장모님은 절 무척이나 반겨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강서방 왔어? 그래, 오느라 고생했지? 잘 왔네. 안 그래도 우리 강서방 오면 부탁할 것도 있었는데 나 혼자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고장나는 것도 많아서 말이야. 강서방 고쳐줄 수 있지? 아이, 그럼요. 장모님, 저한테 맡겨만 주십시오. 어떤 게 고장났어요? 제가 바로 고쳐드릴게요. 장모님은 굉장히 쿨하고 시원시원한 분이었습니다. 처남은 따로 독립해 살고 있었고 장모님 혼자 빌라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한 번씩 갈 때면 절 무척이나 반겨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내는 처갓집에 그리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그럴 때만 한 번씩 갔었지 평소엔 처갓집에 가자는 얘기를 전혀 안 꺼냈었어요. 거기다 한 번 가면 1시간 넘게 있어 본 적이 없었고요. 그땐 그저 친모가 아니라 그런가 생각을 하고 넘겼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2년 차가 지나며 아내와 그동안 없던 갈등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내가 그저 친구의 부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혹시 돈 모아둔 거 좀 써도 돼? 갑자기 그건 왜? 당신 뭐 돈 쓸 곳이라도 있어? 아니, 내가 아니라 수진이 알지? 내 친한 친구. 걔가 지방에서 작게 가게를 하나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가 보더라고. 가게 수리라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네.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길래 당신도 알잖아. 그 친구 혼자 힘들게 사는 거. 그래 알지. 얼마나 필요한데? 우리도 여유로운 건 아니라 많이 좀 힘들 것 같은데. 한 200 정도? 한 번에 못 갚아줘도 나눠서 준다니까 빌려줘도 될까? 그래 뭐 친구가 힘들다는데 도와줘야지. 그렇게 해. 그땐 아내 얘기를 듣고 별 고민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어차피 아내가 월급 통장을 다 관리하고 있으니 알아서 잘 관리하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의 갈등이 커지게 된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10년을 타고 다니던 차가 고장이 나면서 수리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모아둔 돈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우물쭈물 대답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번에 차 새로 사는 거 어때? 그래도 돈 꽤나 모았을 것 같은데 일부는 바로 내고 일부는 할부로 해서 새로 차 사자. 지금 얼마나 있어? 어? 모아둔 돈? 그게 확인해 봐야 돼? 얼마나 있는지 보고 나한테 말해줘. 내일은 일이 좀 한가하니까 내일 바로 신청하려고. 그게 있잖아. 여보, 사실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뭐라고? 전 아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2년 넘게 서로 맞벌이하며 지냈었고 신혼집도 제가 살고 있던 전셋집에 그대로 들어와 살았었고 따로 집값이나 차 할부금이나 대출금 같은 것도 나가는 게 없었는데 도대체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 전 아내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우리가 쓸 돈이 얼마나 된다고? 모아둔 돈이 없어. 한 푼도 없어? 아니, 얼마라도 있을 거 아니야. 실은 당신한테 내가 말 못했는데 공장이 좀 힘들어져서 월급이 계속 밀렸었어. 당신한테 말할까 하다가 괜히 당신도 속상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 월급으로만 살았었어.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뭐라고? 아니,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해? 난 전혀 몰랐잖아. 그걸 왜 여태 말을 안 했던 거야? 나도 말하려고 했는데 다음 달엔 좋아진다, 밀린 거 다 준다 하길래 믿고 있었지. 미안해, 여보.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며 미안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아내에게 공장은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땐 아내의 말이 다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숨겨진 일이 있을 거라곤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갈등은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일을 그만두고서 주부로 살림을 하는데 자꾸만 돈이 빠듯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일찍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우편함에 고지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를 보고서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공과금을 안 내서 가스가 끊긴다는 고지서였죠. 그걸 들고서 바로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따져 물으니 아내가 한숨을 쉬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뭐야? 아니, 가스를 왜 2달치나 안 냈어? 더 미루면 가스 끊긴다잖아. 아, 아니, 내가 좀 깜빡했어. 내는 줄 알았는데 안 냈었나 봐. 내면 되지.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내가 지금 화 안 내게 생겼어? 매달 월급 주면 제일 먼저 이런 걸 내야지. 아무리 깜빡해도 그렇지. 고지서가 이 정도면 그전부터 왔다는 거 아니야? 아, 알았어. 내가 내면 되잖아. 갑자기 일찍 와서 왜 나한테 화를 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느 날부턴 공과금 미납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마 제가 퇴근하기 전 우편물들을 싹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아내가 어떻게 살림을 하는 걸까 싶어 통장 내역을 다 보여주라고 해도 아내는 계속 숨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턴 제가 월급 관리를 직접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일이 터진 건 그동안 들었던 적금이 만기되고 500만 원을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돈을 좀 아껴서 써보려고 현금으로 써보자 생각하고 그 적금을 그대로 집으로 가지고 왔었죠. 그런데 며칠 후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그 돈이 홀라당 사라진 겁니다. 아내에게 말을 해보니 아내가 미안하다며 자기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기가 막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끝까지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라고.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알아야 내가 납득할 거 아니야.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돈이 그렇게 크게 필요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냐고. 아니,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미안해, 여보. 나 그냥 진짜 필요해서 쓴 거야.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나중에 어딨어. 당장 얘기해. 어디다 어떻게 썼냐고. 그걸 그냥 쓰면 어떡해. 아, 당신 진짜 뭐 하자는 거야? 전 정말 속이 터지고 열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윽박지르자 아낸 그저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며 자꾸만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그 착하고 좋았던 아는 대체 어디 가고 모든 걸 숨기기만 하는 걸까?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로 전 아내와 각방 생활을 하게 됐고 며칠 내내 말도 하지 않고 전 아내 말에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제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집안에 온기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아내와 싸운 이후에도 아내 매일같이 저녁상을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차려놓았었거든요. 거기다 퇴근하면 아들도 나와서 절 맞이했는데 그날은 불도 켜지지 않고 깜깜하더군요.
무슨 일인가 해서 집안을 둘러보는데 안방문을 연 순간 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글쎄 안방의 아내의 짐들이 싹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 아내는 안방 수납장 위에 쪽지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다급히 쪽지를 읽어보니 아내는 작정하고 집을 나간 듯 보였어요.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그 쪽지를 읽어보고선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도 꺼져 있더군요. 처음엔 아내가 그저 집을 며칠 나가 있으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아내에게 화도 났었어요. 그래서 며칠 기다리면 연락이 오겠거니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내로부터 연락이 아무것도 오지 않더라고요. 점점 제 마음은 조급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아내와 돈 때문에 갈등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아내는 저에게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라도 나눠보고 싶은데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되자 전 정말 여기저기 아내가 갈 만한 곳은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곳을 모두 가봐도 아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장모님도 처남도 모른다고 하지, 친구들도 모른다고 하지, 아이도 마침 방학이라 학교에 가는 것도 아니었고 도무지 아내를 찾을 길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끝내 전 아내를 실종 신고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가족들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처남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처남이 제 말을 듣더니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집으로 온 처남의 표정이 영 심상치 않았어요. 매영, 누나 실종 신고 안 해도 돼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실종 신고를 안 해도 된다니. 설마 처남, 우리 아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어? 그런 거야? 그게 매영도 아시겠지만 저랑 누나 아예 남남이었다가 남매가 된 사이잖아요. 저 솔직히 누나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가족으로 생각도 안 했었고요. 갑자기 그게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지금 아내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니 조금만 진정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매영. 갑자기 제게 모든 걸 설명하겠다는 처남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싶어 결국 처남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처남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어렵게 말문을 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전 충격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은 누나가 결혼할 때 저한테 편지랑 100만 원을 줬어요. 저한테 고맙다면서 전 가족으로 생각도 안 했는데 누난 처음 중학생 때 만날 때부터 절 동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딱 한 번 엄마가 누나 혼냈을 때 제가 누나 편 들어줬던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고마웠다면서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편지 썼더라고요. 솔직히 그 편지 받고서 후회 많이 했습니다. 누난 정말 절 동생으로 아껴줬거든요. 그제서야 누나 상황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라 생각해서 늘 외면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매형한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 상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누나, 엄마한테 협박받고 있었어요. 뭐라고? 장모님한테 협박? 협박이라니? 이거 좀 들어보시겠어요? 누나가 저랑 통화했던 날인데 매형이 좀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처남은 핸드폰을 꺼내 통화 녹음을 제게 들려줬습니다. 녹음 속 처남과 아내는 울먹이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문호야, 나 도저히 안 되겠어.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남편한테 미안해서 더는 안 되겠어. 남편한테 더 이상은 피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야. 넌 이해하지? 누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리면 어떡해. 매영이 누나 엄청 찾고 있어. 가서 무슨 얘기라도 해야지. 어떻게 얘기를 해. 그 착한 사람. 내가 노래방에서 일했던 그런 여자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겠어. 난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지만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될 사람이야. 도저히 얘기 못해.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게 나아. 그 사람 상처받으면 나 못 살아, 문호야. 전이 녹음을 듣고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노래방에서 일했다니
전혀 듣지 못했던 사실이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절 보더니 처남이 모든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정말 더욱 지옥 같더라고요. 아낸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할 지옥 속에서 살았더라고요. 매영, 누나 한때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을 시작했었어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누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처음 결혼했던 그 자식은 일도 안 하고 임신한 누나한테 마구잡이를 손도 두르고 누나가 열심히 벌어온 돈 쓰기 바빴던 자식이었어요. 그러다 누나가 출산하고서 일을 못하게 되니까 이혼하자고 또 나쁜 놈이었고요. 그런 자식이랑 이혼하고서 누나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누나를 딸로 생각도 안 하셨고 이혼하고 도와달란 누나도 외면했어요. 거기다 아이 친부란 사람은 양육비 한 푼 주지도 않고 그렇게 아이를 혼자 키우려고 하다 보니 결국 누나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협박은 무슨 소린데? 장모님이 협박을 했다는 게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다시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엄마가 누나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결혼할 사람은 누나 노래방에서 일했다는 거 아냐면서 그때부터 엄마가 누나한테 막 협박을 했나 보더라고요. 매달 생활비 내놓으라고 하고 목돈 내놓으라고 하고 누나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점점 엄마가 요구하는 그 돈이 많아졌대요. 감당도 못할 정도가 되니까 이젠 도저히 답이 없다 싶어서 이렇게 잠적한 거예요. 매영한테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매영한테 또 상처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는 그렇게 혼자 끙끙 앓으며 장모님의 협박에 못 이겨 돈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알게 되면 화를 낼까가 아니라 제가 받을 상처가 두려워 말도 못했던 거고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았던 그 착한 아내가 그걸 다 혼자 견뎌왔다고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더니 처남은 절 붙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나 정말 잠깐 일했던 거예요. 아이 키우려고요. 그것도 아이가 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 그만두고 이젠 그런 일 안 해요, 매영. 매영, 저 잠깐 따라와 보시겠어요? 그러더니 처남은 절 데리고 어디론가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 동안이나 가다가 멈춘 곳은 바로 부산이었어요. 부산으로 가는 내내 처남은 아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사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니 저 역시 아내가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몰랐을 땐 아내가 원망스럽고 화가 났는데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딱 도착했을 때 보이는 건 한 식당이었어요. 그 식당 안엔 아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거의 자정이 넘어 식당 문을 닫을 때였나 보더라고요. 혼자서 가게 청소를 하고 나오는 아내 앞에 전 뚜벅뚜벅 걸어가 섰습니다. 아내는 절 발견하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여, 여보, 여긴 어떻게... 전 놀라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린 아내를 아무 말 없이 안아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훌쩍이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절 밀어냈습니다. 문호가 얘기했지? 그래서 여기 온 거지?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런 일 있다고 왜 얘기 안 했냐고. 나한테 얘기하면 뭐 내가 당신하고 헤어지자고 할까 봐?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아무것도 말 안 하고 혼자 사라져버린 거냐고. 얘기를 해야지. 난 그런 것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당신한테 얘기를 해.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착하고 좋은 사람한테 그럴 수 있겠어. 미안해, 여보. 나만 없으면 당신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해, 여보. 나만 사라지면 돼. 나만 당신 곁에 없으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당신이랑 도윤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사냐고. 당신 과거가 어쨌든 난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다고. 그렇게 저흰 눈물로 다시 재회를 했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했는지 그새 살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보아하니 가게 한켠에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들과 아내가 둘이 생활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평 남짓 않그 좁은 공간에서 아내와 아들 둘이서 며칠을 그렇게 지냈다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아내는 끝까지 제게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 그런 아내에게 헤어질 일 절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남 역시 저와 함께 아내를 설득했어요. 결국 다음날 저흰 그 식당 가게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아내 며칠 내내 잠을 못 잤는지 오는 차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도착할 때까지도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불쌍하고 안쓰러운 아내를 대신해 전 이 상황을 해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아내와 아들을 데려다주고 전 처남과 함께 어디론가 향했어요. 그렇게 간 곳은 바로 장모님 댁이었답니다. 장모님 댁 현관문을 두드렸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장모님이 문을 열더군요. 그러더니 제 표정을 보고선 올 게 왔구나 싶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전 장모님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장모님은 너무 당당하더군요. 어떻게 저희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계모라고 하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내가 뭘? 난 그저 자네한테 딸 과거 얘기했다는 말밖에 더 했나?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걔가 지레 겁먹어서 돈 준 걸 왜 나더러 뭐라 그래? 따지려거든 속이고 결혼한 자네 아내한테 따져야지. 왜 나한테 찾아와 이러는가? 뭐라고요?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그 여린 사람이 혼자 아등바등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살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아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냐고요? 흥, 자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화내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힘들었다고. 나도 재혼해서 다 큰 중학생에 뒤치다거리 하느라 내 청춘 다 날렸어. 솔직히 내가 자기 키워줬으면 키워준 값을 내놔야지. 지 아빠도 없는데 내가 걔한테 한 푼도 못 받은 거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자네가 알아? 그것도 모자라 애 딸려서 이혼이 나고 말이야. 아유, 더 받아야 할 걸 내가 덜 받은 거라고. 정말 뻔뻔하게 얘기하는 장모의 말을 들으며 전 너무나 화가 나고 열불이 났습니다. 옆에 있던 처남도 장모의 말에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그런 소리 아무렇지 않게 해요? 아무리 누나가 엄마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아니죠. 누나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내 생활비 대고 돈 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허참, 넌 또 왜 그래? 언제 누나 취급도 안 하더니 넌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꾼 거야? 아무튼 이렇게 다 밝혀진 거 어쩔 수 없지 뭐. 어쨌든 딸 과거 내가 앞으로는 얘기 안 하고 다니지 뭐. 대신 자네랑 문호 둘이서 나한테 해줄 게 있네. 그거 해주면 내가 자네 집안엔 아무 얘기도 안 하겠네. 뭐? 해줄 거?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도 알지? 엄마 만나는 사람 있다는 거. 엄마도 노후는 좀 편하게 보내야 하지 않겠니? 그 대신 니들한테 엄마 노후자금 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살림 좀 합치게 5천만 원만 해다오. 내가 여태껏 너 키우면서 든 돈도 있잖아. 그가 판다고 치고 5천만 원만 마련해서 줘. 그럼 더 이상 니들한테 신경 끄고 살 테니까. 알았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키워준 값을 달라니요. 아내도 모자라 처남에게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한다는 게 두 눈으로 봐도 도저히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처남도 어이가 없었는지 장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뭐 5천만 원? 지금 5천만 원이라고 했어? 엄마, 제정신이야? 키워준 값이라니 누가 그런 걸 달라 그래?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다. 내가 니들 키우고 네 아빠 일찍 가버리는 바람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도 알지 않니? 그러니 그 정도는 줘야지. 그것만 주면 난 앞으로 아무것도 안 바라마. 알았지? 그거 마련하고서 그때 다시 얘기하자. 나 나가봐야 하니까 다들 이제 그만 가. 그러더니 장모는 획하니 본인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처남과 전 그런 모습에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처남은 장모에게 만나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장모는 자신이 요구한 돈이 마련되었다 생각하고서 약속 장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 뭐 5천만 원 다 준비한 건가? 이것만 받으면 앞으로 둘이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 안 하고 나도 내 살길 찾아갈 테니까 걱정 마. 5천만 원? 그래, 엄마가 그렇게 말한 5천만 원 내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계산해서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 이거 봐봐. 이게 뭔데?
그러더니 장모는 처남이 건넨 봉투 속 종이를 꺼내봤습니다. 그리고선 그 안의 내용을 보고 갑자기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봉투 속 종이엔 빼곡히 처남과 아내가 장모에게 드렸던 모든 돈 내역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보면 몰라? 엄마가 나랑 누나한테 가지고 간 돈이잖아. 왜? 기억 안 나? 하나하나 다 읊어줘? 누나 일할 때 빌려달라고 해서 가지고 간 거, 그리고 나한테 받았던 거, 지금까지 드린 생활비 싹 다 적어놨어. 근데 계산해보니까 5천만 원? 아니, 1억은 훌쩍 넘더라. 엄마가 그랬지? 키워준 값 달라고. 근데 이 정도면 키워준 값보다 더 든 것 같은데? 엄마 아빠랑 재혼하고서 일도 안 하고 아빠 돈으로 살았잖아. 근데 뭐 무슨 키워준가? 오히려 우리가 더 받아야 할 판이야. 뭐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할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래? 엄만 자식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고?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해? 오죽하면 누난 제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려고 했어. 어떻게 엄마가 그러냐고. 그 나이 먹고 남자나 만나면서 자식 귀한 줄도 모르고 희닥거리기만 하는 사람은 나도 더 이상 부모로 인정 못해.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다시 한번 나타나면 그땐 엄마고 뭐고 법적인 조치 다 취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매영, 가요. 야, 야, 너 어디 가? 그렇게 처남은 장모에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서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처남의 복수는 그걸로 끝이 나지 않았어요. 처남은 장모의 집까지 다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장모가 혼자 살고 있는 빌라 보증금 8천만 원도 처남이 다 낸 거였거든요. 알고 봤더니 아내뿐 아니라 처남 역시 장모에게 시달리며 여태껏 살아왔던 거였어요. 아무리 이래도 밑빠진 독처럼 장모가 처남의 돈을 야금야금 가지고 가니 30 후반이 되어서도 처남은 결혼은커녕 연애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아내 편지를 읽고 난 뒤로 외면했던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깨달았던 거였죠.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던 건 바로 장모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장모에게 했던 모든 걸 다 떼어나고 나자 그제야 장모는 다급한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이 모든 게 아내 탓이라 생각했는지 아내에게도 전화를 해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옆에 있던 제가 다 들었을 정도로 장모는 분노에 모진 말을 아내에게 쏟아냈습니다. 야, 너 어떻게 우리 아들 꼬셔냈어? 대체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얘기를 했길래 걔가 나한테 이러냐고. 너 때문이지?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나쁜 물 든 거 아니야? 너 이 상황 해결 안 하면 네 과거 다 털어놓을 거야. 알겠어? 내가 더 털어놓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장 해결해. 아니요, 해결 안 합니다. 어디 하시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지금까진 그래도 절 그래도 딸이라고 여겼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접해드린 건데요. 앞으로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저도 모자라 동생한테까지 그러신 거 선 넘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그동안 들인 돈 싸그리 모아서 신고할 거거든요. 협박이든 뭐든 되는 대로 다 신고할 테니까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제부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요. 뭐라고? 야, 안정수! 그렇게 아내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이런 태도를 보고 전 솔직히 좀 놀라기도 했어요. 그동안 마음 여리고 착했던 아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아내 그런 태도가 참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장모는 아내가 단호하게 나가니 결국엔 저희 부모님에까지 연락을 했던 모양입니다. 연락이 왔다는 소식에 놀라 엄마에게 전화를 드리니 엄마는 안심하라며 제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우야, 네 장모라는 사람 연락 왔었다. 네? 뭐라고요? 엄마한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미리 차단을 해드릴 걸.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바로 알겠더구나. 어쩜 그렇게 며느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니. 내가 너무 기가 차서 나도 한마디 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며느리 말만 믿기로 했으니까 그런 말 전하려고 하고들랑 아예 연락하지 말라고. 보아하니 우리 며느리를 딸로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더 이상 사돈으로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너도 걱정 말거라. 엄마 감사해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우리 며느리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데. 아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니. 네가 곁에서 잘해주렴. 부모님은 그렇게 아내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사실 아내는 평생을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왔었거든요. 첫 결혼에 실패하고 아이를 홀로 키우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아내를 전 묵묵히 안아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남아있는 빚은 제가 다 갚아주기로 했어요. 아내는 장모에게 뜯긴 돈도 있었지만 전 남편 때문에 남아있던 빚도 있었거든요. 제가 그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자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절 말리더라고요. 절대 안 돼. 그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일이야. 여보,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게 해줘. 당신한테 민폐 끼칠 수 없어.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도 얼마나 미안한데 절대 안 돼. 그러지 마. 여보, 나한텐 당신이 제일 중요해. 내가 어둠 속에 틀어박혀 있었을 때 날 구원해 준 게 당신인데 고작 당신이 힘들다고 내가 외면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당신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함께라고. 그러니까 거절하지 마. 내가 같이 도울 수 있게 해줘. 여보, 정말 미안해. 앞으로 미안하단 말 대신 고맙다고 하자. 난 당신 나한테 미안해하고 마음 아파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고마워, 정말.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모든 사건이 끝나고서 저희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내와 아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 일주일에 못해도 한 번은 부모님 댁으로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며 그전처럼 즐겁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아들을 친손주처럼 사랑으로 대해 주신답니다. 요즘은 엄마랑 아내랑 저녁마다 같이 산책을 다니는데 엄마가 딸이 생긴 것 같다며 너무 좋아하세요. 집에 갈 때마다 엄마와 전 아주 아내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한다니까요. 정수가, 요 앞에 카페 새로 생겼는데 너 나랑 같이 커피 한잔 마시러 가지 않겠니? 아, 너 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어. 거기 빵이 글쎄 기가 막히게 맛있다더구나. 엄마, 아버지랑 가셔. 아버지도 있는데 왜 맨날 우리 아내 데리고 가려고 해? 저녁만 먹으면 아내 손잡고 산책 가자 그러고 자꾸 우리 아내 귀찮게 할 거야? 아유, 귀찮게 하긴. 우리 며느리가 예쁘니까 그렇지. 엄마한테 정숙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다, 딸. 넌 평소에 정숙이랑 많은 시간 보내잖니. 그러니까 주말이니 엄마한테 좀 양보해.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안 돼. 나 우리 아내 못 보내. 아이, 못 보내준다고. 그렇게 저희는 장난도 치며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지금의 일상을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처남과도 자주 만나며 술 한 잔씩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처남도 절 형처럼 잘 따르고 아내를 친누나처럼 잘 대해주고 있어요. 들어보니 장모는 모든 가족들에게 외면받고 심지어 만나던 남자와도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혼자 쓸쓸히 자고 원룸에서 살고 있다는데 70이 다 된 나이에 청소 다니고 일하며 이제 후회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내와 처남은 절대 장모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 차단시켜버리자 저에게까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강서방, 날쌔, 그래 잘 지내고 있는가? 우리 딸이 아들한테 연락을 해도 어떻게 연락을 받지 않아서 자네한테 전화했네. 자네가 소식 좀 전해줄 수 있어? 나 요즘 정말 힘들게 사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딸이랑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연락했어. 딸이요? 평생 자식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돈줄로 생각하셔놓고선 어떻게 또 연락을 하세요? 참 양심도 없으시네요. 왜? 돈 떨어지니까 이제야 후회가 되세요? 전처럼 그러셨듯이 자식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죠. 전 소식 전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아내 때 연락도 하지 마세요. 장모님으로서 전화 받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고선 전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후회를 할 걸 왜 그리 자식들이 힘들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계모라고 해도 정말 친자식처럼 아끼며 키우시는 좋은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그런 상처를 주실 수가 있는지 아마 전 평생 그분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평생 그 벌을 받길 바랄 뿐이죠. 아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선 왜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줬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아내는 그 누구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절 그 속에서 꺼내주고 세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 아내의 손을 놓을 수 없었고 아마 이렇게 붙잡은 손을 평생 잡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 속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제 인생의 가장 은인이라고 한다면 전 단연코 제 아내를 뽑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앞으로 아내가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저희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아내의 상황이 흔치 않은 일일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자식에게 보답을 바라는 부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식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매달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자식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거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한 번쯤 우리 가족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디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